오늘 이제 중요하게 다룰 이슈가 있습니다만 네. 지금 요 이슈를 어디다가 꾸겨넣기가 좀 어려워서 네. 요거 짧게 좀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네. 예.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검 추천 문제 때문에 이거 어차피 준비해 왔는데 해봐야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만 묻혀요. 이 얘기는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요. 한국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 예. 해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영국 이민 컨설팅사인 헨리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에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네. 급증했다. 맞네. 세계 4위다. 뭐, 네. 스포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그 가짜 뉴스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상속세 폭탄을 터트려 가지고 한국 부자들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 떠난다. 대한민국 망했다 이거야. 그 네, 내용이죠. 네. 맞아요. 그 내용입니다. 네. 이것을 언론이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뿌려 제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근데 얘네들은 신나나 봐. 이렇게 이게 어차피 가짜 뉴스긴 하지만 예. 이거 봐. 미련 없이 한국 떠났다. 아. 상속세 더는 못 참아. 예. 이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신나? 부자들의 선택. 어. 한국을 떠난 이유. 저 앞에 것들은 자기들이 붙이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예 신났거든요. 근데 진짜 신나 보이네요. 신나 보입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사익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네. 저 통계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이따가 팩트 체크 해드립니다. 아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거든요. 네. 예.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회장도 예. 예, 사과를 했는데요. 부회장이 사과하는 모습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상의에서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통계 방식과 내용, 전문성 등의 논란이 있는 외부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상의의 잘못으로서 법정 단체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자, 팩트 체크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임광현 국세청장이 페북에다 올렸어요. 아, 네. 근데 해도 너무한 가짜 뉴스야. 네.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인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 원 이상은 25%로서 전체 비율보다 오히려 낮다. 그러니까 해외 이주랑 자산이랑 아무 관련 없다는 거야. 그렇죠.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를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있어서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 네. 완벽한 가짜 뉴스. 와, 어이없네 이거. 완벽한 가짜 뉴스. 예.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 이 가짜 뉴스로 완전히 밝혀졌죠. 네. 사과까지 했죠. 이 와중에 문화일보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까? 예. 문화일보. 네, 헤드라인. 대한상이 고개는 숙였지만 활동 위축될 것 전망. 아니 그러면 대한상공회에서는 가짜 뉴스 없으면 활동을 못 해? 이거는 그러네. 뭐 하자는 거야? 와, 아니 뭐 하자는 거냐고. 와, 저 무슨 의도야 저게? 가짜 뉴스로만 활동했다는 거야. 오히려 이건 대한상공회의소를 연맥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와 해도 너무합니다. 기사 네. 진짜. 예. 그리고 저도 다른 보도들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이 헨리앤 파트너스의 이 보고서 네. 이 내용을 보면은 2,400명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통계 자료가 아니라 이 회사의 전망치일 뿐이고 심지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고액 자산가가 나가는 이유 중에 상속세는 언급도 되어 있지 않고 네. 중요한 건 오히려 원인을 경제 및 정치적 격변 상황을 꼽았습니다. 이게 뭐냐? 내란 이후에 네. 워낙 사회가 혼란돼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는 걸로 지금 해석을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상속세가 그 아니라. 정도도 확인 안 했어. 진짜 가짜뉴스. 네. 완벽한 가짜 뉴스. 네, 네. 네. 확인을 안 했다기보다는 안 하고 싶었겠죠. 확인을 안 하고 싶었다. 그렇겠죠. 또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상의가 그동안 해왔던 주장 중에 하나가 상속세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맞습니다. 있었으니까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가짜 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선언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그 얼마 전에 한국경제 기자들이 그 광고형 기사를 통해서 네. 자기네들이 그 이득을 취했다는 거 주가, 아닙니까? 선행주. 주가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가짜 뉴스, 광고형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만 보고 어디에다 투자를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물건을 구입했다가 큰 낭패를 겪은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뭐 신문협회 내에 무슨 징계위원회인가 뭐가 있는데 거기서 과징금이라든가 이거를 적절하게 매기면 가짜뉴스한 그 언론사들은 예컨대 이제 영업 정지가 된다든가 퇴출당하는 네. 그런 제도는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다 언론사 출신들이 와서 뭐 과징금을 할 것이냐 경고를 할 것이냐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요. 아. 손방망이에요, 손방망이. 그러네. 그러니까 예컨대 광고형 기사 하나 실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씩, 5천만 원씩 이제 받아요. 근데 그걸 받고 그냥 예컨대 경고로 끝나거나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고쳐지를 않는 그런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는 그 보도를 믿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투자. 어느 사업지에다가 투자한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다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거 가짜뉴스만큼 바로 잡자라고 그렇습니다.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한상의도 대한상인데 언론들이 그걸 그냥 받아서 쭉쭉 써주는 게 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때다 싶은 거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얼마나 악의적이고 얼마나 매국적이야. 네, 아니 근데 네. 그런 언론의 왜곡이나 이런 국민 기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 자본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이걸 깨기 위해서 국민 보고 생중계를 네, 해서 이제 네. 정보를 직접 유통시키는 하나 그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게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운 게시판에 쓰면은 그걸 또 어떤 특정 언론이 받아가지고 또 패널들이 나서 떠들고 맞아요. 마치 존재하는 여론처럼 보는데 예. 사실 그건 별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그럽니다. 이런 여론, 가짜 여론이 또 만들어져서 한 정치인을 띄우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상속세 문제는 생애 주기로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얼마를 내고 평생 살면서 얼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상속세도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생애 주기로 봐야지 딱 숫자만 떼가지고 착시를 일으키는 저런 식의 여론 호도는 근절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근데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법원이 과감하게 손해배상을 인정해주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까운 액수를 때려 버리면 네. 이건 또 안 하거든요. 네. 이런 광고형 기사 가짜뉴스가 없어지는데 법원이 굉장히 좀 소극적입니다. 네. 결국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이런 그 결정적으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그런 걸 못하는 것도 좀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한숨 나오는 사법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도 문제고 이 특검 1차 특검 수사도 좀 문제였던 예. 것 같은데요.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상мен이 나와. 김상민이 기억하시죠? 네. 김건희가 공천을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왕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러자 국정원 법률특보로 갑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한 짓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을 축소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김상민이야. 예. 아시겠죠? 예. 이런 김상민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정말 처참합니다. 일단
구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이게 이제 이유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해주고 공천 받았다. 김건희한테 네, 그게 이제 특검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존 버킴한테 그 차량 그렇지. 받은 거, 예. 요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특검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100여만 원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위에 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유한 화백 그림 나온 거 알지? 알죠. 그 막 감추려고 하고 예. 오빠가 김진호. 기억나지? 예. 그것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현복 부장판사의 판단입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다거나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얘기했지.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언론에서 안 하더라. 자, 지금부터 언론은 네. 그냥 이 무죄 나온 것만 전달해. 그럼 무슨 언론이야? 앵무새지. 그렇죠. 어? 이게 뭐야 그게? 자, 다시 한번 판사의 판단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좀 네.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어떻게 네. 판단했는지. 뭐 김건희랑 관련 없다는 거야. 네. 맞지? 맞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반박할 만한 증거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 중개업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게 있습니다. 법정에서 예. 강모 씨인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취향이 높으신 분, 여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 소문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냄새 너무 많이 나잖아.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려고 그림 구입하는 걸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엄청 좋아하셨다라고 들었다. 엄청 좋아하셨다. 누군가한테 줬다는 거지. 예. 자, 법정 증언 나왔지. 예. 증언이라서 신뢰가 안 간다고? 알았어. 그럼 당신 나눈 카톡 이건 물증이지. 네. 중개업자 강모 씨가 21g 알지? 네네네. 21g 대표한테 카톡을 보낸 게 나왔습니다. 여사님이 어떤 그림 좋아하시는지 아는지요? 이렇게 이제 그 취향을 확인을 한 거야. 그렇죠. 예. 중개업자가 김건희의 취향을 확인한 다음에 김상민에게 알려주는 카톡이 또 나왔어. 한국 화가는 단색화를 좋아하신다네라고 김상민한테 보냅니다. 어때? 그리고 김상민은요 위증 교사 혐의로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 그림 중개업자의 법정 증언이 있거든요.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 조사 때 어떻게 대답할지 알려줬다. 다른 사람 의뢰로 그림 산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했다. 자, 또 다른 중개업자도 증언한 게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아이폰으로 교체하고 필요시 변호인도 구해주겠다고 한 말을 들었다. 와, 야, 나 이거는 언론 보도가 아니, 이 내용 하나도 못 봤는데. 안 나와. 아니 근데 이게 무죄예요. 근데 이게 이현복 판사 앞에서 다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법정 증언이잖아. 몰래 증언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카톡 그럼 내가 뭐 카톡을 해킹했니? 야, 이게 다 있잖아. 근데 무죄. 김건희랑 연결된 거는. 근데 아까 존 버킴한테 존 버킴. 받은 거는 예, 그 리스? 유죄 나왔거든. 예. 그건 김건희랑 아무 상관 없어. 예. 맞아요. 그거는 유죄. 어떡할 거예요, 두 분 진짜. 나 진짜 미치겠다니까요. 명태균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 검사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 네. 얘기가 김건희가? 네. 예. 그 얘기가 나왔었고 저 김 전 검사가 어떤 사람이면 제가 그걸 국정감사 때 깠는데 현직 검사 시절에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란 문자를 뿌려가지고 맞아. 제가 그걸 입수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맞아. 난리 났었지. 현직 검사 시절에 이제 선거운동했고 출판 기념회하고 막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정직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뭔가 강력한 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버젓이 출판 기념회 열고 할 예, 정도의 예. 대단한 사람 또는 그 뒷배가 대단한 사람인데 당연히 여사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무죄. 김상민 검사는 그 판결을 보면 2022년 7월달에 김건희를 처음으로 만나서 김건희와 수시로 카톡으로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거기 보면
김건희의 개인적인 뭐 법률 자문이라든가 가족들의 그런 것까지 다 챙겨줬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2023년 9월 달에는 김건희 비화폰으로도 통화를 한 적이 있다. 네. 라고 판결문에 네. 판사가 이렇게 써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죄주기 좀 껄쩍지근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죄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또 쭈루룩 써놓고 네. 나중에 무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만으로 다 해결되잖아. 다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 이제 김상민이가 자기 이제 그 공천 받으려고 이 그림을 갖다가 이제 구입해서 김건희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랬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취향이 높으신 분 네. 그다음에 여사님 뭐 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이제 법정 증언도 나왔지만 카톡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카톡으로도 취향이 높으신 분이 줘야 네. 되는 거다라고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 강모 씨라고 중개업자가 네. 거짓말 못하고 그냥 그대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죄가 저는 무죄 판결 쓰기가 더 그러니까 쓰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지금은 무죄 판결 그냥 막 써요. 아. 그러니까 이면지로도 못 쓸 정도로 그냥 해괴한 논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뭐 계약서 안 쓰니까 무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쓰면서 이제 김상민, 김혜성까지 온 건데 예. 저는 이게 정말 사법부가 조의대 체제 하에서 너무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랑 가까운 사람들은 다 무죄 나오고 있거든요. 무죄 사실 저 나왔습니다. 김건희 무죄 중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무권 유죄, 유권 무죄 해가지고 권력 있으면 무죄냐 이랬는데 지금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그러니까 건의와 같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 아예 그냥 사자성어 이걸 바꿨어야 될 정도로 김건희 패밀리에 대해서는 완벽히 봐줄 결심으로 예. 지금 법 논리를 해괴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국민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이제는 저는 다 느끼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주 제가 유전 무죄를 유건 무죄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건의를 써서 유건 무죄로 김건희로 좀 만들지 바꿔봅니다. 마. 아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제는 노력을 해도 뭐라 더 헷갈려. 아니 건항이 아니라 건으로 바꿨다고요 제가 건이 알았어. 알아.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알아. 다 알아듣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잣대, 아주 명백한 증거 이런 게 없으면 다 무죄다라고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특히 이 김성민 검사 같은 경우에 돈이 계좌에서 나왔다 뭐 이런 증거가 없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황당한 거죠. 황당하죠. 네. 누가 그럼 계좌에서 돈을 빼서 뇌물을 줘야만 그러면 앞으로는 처벌이 되는 겁니다. 계약서를 써야지만 계약서를 써야만 예. 처벌받는 겁니까? 아니 계약서 쓰면은 또 무죄, 안 쓰면은 또 무죄. 무죄. 그냥 뭐 아무튼 김건희로 올라가는 쪽 관련해서는 그냥 다 무죄요, 무죄야. 무죄. 그래서 난 차라리 그렇습니다. 아니 김건희랑 관련 있으니 무죄입니다라고 차라리.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해. 심각합니다. 자 안 그래도 또 예. 김건희 집사 김예성. 아, 김예성. 진짜. 예. 김혜성 우리가 굉장히 심연보 기자님이랑 관심 많이 가졌던 사안이거든요. 맞아요. IMS 모빌리티. 네, 그렇습니다. 예. 유력한 기업들이 김예성의 IMS 모빌리티에 184억을 투자했거든요. 예.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김건희를 보고 투자한 것으로 우리는 의심했죠. 그런데 그 김예성이가 그중에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건희 특검이 기소를 했거든요. 예. 자, 일단 구형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IMS 모빌리티 관련해서 48억 4,700여만 원 정도를 횡령한 걸로 혐의를 받았고 구형은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 3,233만 원이었습니다. 구형이 이렇게 이제 구형을 했거든. 예. 그런데 사법부가 저 48억을 또 쪼갭니다. 예.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는 무죄, 하나는 공소 기각을 해버려요. 예. 24억 3천 횡령한 거는 무죄.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 횡령 관련해서는 요거는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다. 공소 기각.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아. 아니 김건희를 보고 184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에서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예. 여기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럼 김건희 특검 수사에 범위에 당연히 해당되지. 그렇죠.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일들은 예.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공소기가. 그 실제로 보면은 그 특검법에 보면은 뭐 증거가 겹친다거나 하면은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써놨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김건희를 보고 돈을 줬다 이런 정황만 있으면 사실 다 관련 사건으로 포함돼서 수사권이 네.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관련 사건, 관련 범죄의 범위를 엄청나게 좁게 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매체에 나가서도 인터뷰했는데 혹시 이거 빌드업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9일 날 있을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재판에 있어서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돼서도 굉장히 좁게 해석하려는 거 아니야? 야, 이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특검법을 만들 때 원래 이제 그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과 연관된 사건,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넌 것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불안해서 그 한 다리 건넌 거에서 또 한 다리 건넌 거 그것도 수사 범위가 되게끔 그 16호, 17호에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 개정안에 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 법원이 한 다리 건넌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어. 근데 두 다리 건넌 거는 안 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법 왜곡이네. 우리는 안전하게 만들려고 두 다리를 갖다가 해갖고 튼튼하게 쳐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만 해석해갖고 없애버리니까 와. 그러니까 좀 일단은 그 점에서는 열받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 IMS 모빌리티는 비마이카 사건인데 비마이카. 이거는 사실은 박근혜 때 그 미르재단을 상상하고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저희가 특검한테 보낸 거예요. 예컨대 이제 이 IMS 모빌리티 비마이카가 346억 누적 손실이고 그다음에 자본금보다 900억 원이 많은 부채가 있는 회사 아닙니까? 이런 회사에 어떤 기업이 50억씩 투자해서 184억을 만듭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다 그때 당시 윤석열한테 조금 이렇게 사정해야 되는 네. 민원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이라 그래갖고 아주 증권가에서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공공기관도 거기다 50억을 투자를 그렇습니다. 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그걸 수사하라 그랬더니 네. 그거는 수사 안 하고 그냥 어. 그 누구죠? 김현성 씨가 받은 48억을 조영탁이 준 거 네. 그것만 이렇게 똑 맞아요. 띄어서 하니까 그것만 떼서 했더라고. 그러니까 판사도 또 이제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형사 사건이라는 건 전체적인 걸 보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지. 어느 하나 똑 떼어놓으면 그걸 갖다가 맞아요. 다른 걸 조작함으로써 요것마저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건희 특검도 사실 좀 소극적으로 성의가 수사를 했고, 없었죠. 성의 없었고 네네네. 사법부는 그걸 그 성의 없음을 그대로 받아준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차이로 보시면 돼요. 우인성 재판장과 이진관 재판장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구멍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은 야 공소장 바꿔라고 해서라도 처벌을 하고 구형량보다 더 때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인성 판사는 니네 자본시장법 이거 방조인데 약올르지 매롱하면서 그냥 방조 아니니까 우리는 무죄야. 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이건 검찰권 사유화까지 더해진 사건인데 당시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가운데 박아놓고 나머지 잔가지들을 묶어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괄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V제로 김건희를 오히려 빼버리고 공범관계를 다 횟감 뜨듯이 다 슬라이스로 나눠서 하니까 수사와 기소가 일단 부실했고 그걸 구멍 삼아가지고 또 사법부는 옳다구나 하고 거기에 맞아. 박수 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쪼개기 개념을 검찰과 법원에서 둘 다 악용을 해서 최악의 사례를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누가 가장 억울한지 아십니까? 최순실이 지금 법정에서 맞아요. 네. 구명운동 해달라고 할 지경이 이렇게 너는 되면 뭐 맨날 최순실 꺼내달래. 너 뭐 돈 받았니? 비유로 비유입니다. 비유로 네. 최순실이 당연히 처벌받듯이 이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건 아닙니다, 말씀이신데요. 정말. 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네, 맞아요. 김건희. 그 옆에는 최은순과 김진우가 있고 예. 근데 그거를 쏙 빼놓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니까 뭔가 엉성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조영탁이나 김혜성도 이 사실 비마이카 IMS 모빌리티가 과연 이들의 것인지 아니면 이게 김건희 그 일가의 것인지 예. 그것도 사실은 추적을 해야 되는데 핵심들을 쑥 빼버리고 교집합을 없애버리니까 부실하고 허황된 이런 기소가 되고 네. 자꾸 무죄나 이렇게 나오는 예. 거죠. 비슷한 사건이 커버나 컨텐츠 관련된 후원인데요. 이 특검이 커버나 컨텐츠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기소하거나 한 게 없어요. 없어요. 커버나 컨텐츠도 대기업의 후원을 받거든요. 네. 근데 누구 때문에 후원을 했겠습니까? 다 김건희 때문에 후원을 한 건데 윤석열은 이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소나 이런 게 없었고 똑같은데 이 비마이카도 누구 때문에 돈을 넣겠어요. 근데 김건희로 보이잖아요.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권력농단인데 권력을 빼고서 처리하니까 아무것도 안 맞는 아무것도 거예요. 안 지금. 맞- 안 권력농단 맞는 사건. 네. 근데 제가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이 뭐 법적인 내용을 다룰 때마다 법조인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 예. 공소 기각은 거의 현실 사회에서는 없다. 없어요. 이런 맞아요. 얘기가 항상 들어왔거든. 저도 예. 그걸 제일 많이 강력하게 들었던 기억이 뭐냐면 그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안동환 검사라고 있어요. 네. 대법원에서 너 보복 기소했다. 그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호 탄핵 대상이 됐었던 예,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공소기각이 지금 벌써 3건째입니다.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게. 일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전성배를 통한 통일교 현안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공소기각. 와. 그리고 방금 다룬 김혜성 공소기각. 와. 지금 연짝으로 몇 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개혁 2월 중에 처리한다라는 의지를 예. 표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지금 대법원이 반대를 하고 있어. 이거는 뭐 그냥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 법원행정처장도 나와서 반대하고 현 법원행정처장 반대하고 대법에서도 반대하고 간담회 할 때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보란 듯이 뭔가 지금 맥락을 갖고 이렇게 방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본안 판단을 안 하고 공소기각으로 날려버리라고 하는 어떤 해석상의 지침 뭐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저도 의심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선고한 판사들 보면 역시 조희대 사단이거든요. 조희대 재판연구원이었거나 조희대의 어떤 사단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서울 형사중앙 법원장, 그러니까 재판장으로 다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본안 판단은 껄끄러우니까 네. 그냥 공소기각으로 날려라.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서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싹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검법은 본류와 한 단계 2다리 건너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예 그거를 뭐 법원 행정처든 어디서 이 2다리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아닌가.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공소기각을 정말 인생에 살면서 한 번 보기 힘들다는 그 공소기각을 이렇게 연달아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심각하네. 이 심각하네. 그래서 진짜. 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면 이 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제되니까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를 조금씩 계속 수정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판례를 변경해 놓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빠져나갔잖아요. 그것처럼 일종의 빌드업 작업처럼 돼서 이제 19일 날 있을 윤석열에 대한 판단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의 범위를 엄격하게 들이대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래 직위원이 구속을 취소할 때 그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과연 수사권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예, 위에다 물어봐야 된다고 했었어요.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좀. 아니, 갑자기 그래서 진짜 그 생각이 나네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전 심각한 위기와 전쟁 상황으로 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걸 사법개혁이라는 제도개혁으로 저는 풀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기현 때부터 조희대 때부터 하나하나 봐주다 보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간이 해도 된다고 배밖에 생각하는 나온 거야.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신호 위반을 해도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지 않아요. 그렇죠. 이하상에게 간이 배밖에 나온 것과 똑같은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제도개혁 전 찬성론자고 네. 저는 심지어 재판 헌법소원까지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란의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휴먼 에러, 그렇지. 불 난 곳에 대해서 소화기를 팍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힘을 모아서. 그래서 저는 이 조희대를 바로잡는 게 지금 전 가장 급선무인데 네. 거기에는 일반 평판사들이나 내지는 법원 노조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 힘을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요, 이게 조희대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저는 매듭을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 번은 넘어가야 될 고난이라면 매는 맞아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만약에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죠? 탄핵까지 네. 열어놓고 국정조사를 해서 매듭을 지고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는 거고, 두 네. 번째는 내란특별법에 사실은 알박기 인사 취소를 저는 꼭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희대에 대해서는 특검이 좋은 논거도 줬잖아요. 윤석열이가 1년 전부터 획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조희대 임명이 윤석열이 내란을 기획했을 때 임명을 한 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네. 그럼 조희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란 알박기 취소법을 만들어서 위헌심사 받더라도 전 한 번은 이거 국회에서 정리를 해야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제도 개혁하겠습니다, 대법관 늘립니다 뭐 하면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전쟁 중에 맞는 방법이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거 휴먼 에러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 네. 저도 100% 동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12.3 내란 관련해서 이제
검찰과 사법부에 어떤 동조 세력들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부합하려고 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판결로 인해서 공소기각을 해놓으면 지금 요 앞에 있던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이제 증거들이 지금 이제 그 수사권이 없는 특검에 의해서 압수된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를 다시 압수해서 증거로 삼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뭐 핸드폰이든 뭐든 다 없었겠죠. 뭐 그렇겠죠. 네. 압수한 다음에 다 증거 확보하고 돌려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막 날뛸 겁니다. 아 이제 우리 수사는 이제 그 특검에 의한 수사는 공소기각으로 불법이 되고 압수수색물은 증거 능력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살판 났다라고 하고 막 지금 그 누구죠? 곽상도가 네, 손해배상 뭐 하겠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들고 일어나면 사실은 본류인 12.3 내란 때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그 제2차 특검에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는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잔챙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일이네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신나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네. 굉장히 혼란스럽고 진실규명이 아니 그 어려워진다.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자들의 태도도 이거 매우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기가 살았습니다. 그쪽은 지금.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법원 구성원 특히 이제 문제적 판사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전 그 사람들한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를 우리가 해야지. 한 제도 교육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적용 받을 수도 있고 또 적용 안 받을 그렇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로 안 와닿아요. 내 목줄까지 이게 꽉 뭐가 들어와야 이분들도 뭐 긴장하거나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진관 재판장이 지금 굉장히 고립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면. 예. 그래서 저는 국회가 유일하게 국민들이 위임을 한 기구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 전 단죄할 건 단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해요. 그냥 뭐 정리한 것 같은 티는 나고 정리도 안 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조희대부터 지금 문제 제기 뭐 영장 전담 판사니 뭐 김인택도 뭐 청탁금지고 약식 기소 간다면서요. 약식 기소. 왜 근데 징계 안 합니까? 근데 저는 국회가 만약에 다수의석이 아니라면 제가 아유 그래 다음 총선 때 표 더 몰아줘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160석을 갖고 있어서 마음을 먹으면 조희대부터 다 쫄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거를 저는 안 하는지가 네. 오히려 사법부의 저 간이 배 밖에 나오는 행위를 더 촉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좀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긴장 가야 돼요. 네. 긴장 긴장을 가져야 가져야 됩니다. 뭐 두 분하고 오늘 뭐 그 얘기를 나눌 거는 아닙니다만 그 특검 후보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관련해서도 뭐 두 분과는 뭐 얘기 나눌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친정청래든 반정청래든 다 관심 없었잖아요. 우리끼리 솔직히 야 맞잖아. 사실 맞잖아.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이나 내용은 뭐 완벽히 잘못됐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네, 그 이따가 굉장히 그거는 심각한 뭐 또 깊이 있게 문제입니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이중관 판사 얘기를 했으니까 이중관 판사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관 판사는 진짜 그래도 마지막 보루야. 저희 희망입니다. 야, 희망. 상식적이고 예. 또 게다가 예리해. 예. 예. 영장 전담 판사 박정호는 꼭 기억해라. 예.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박정호. 박정호.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는 박정호가 풀어줬기 때문에. 예. 왜 풀어줬냐? 박성재는 위법성 인식이 없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풀어줬어요. 네.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는 위법성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고 국민에게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예. 그 너 반대했다고 했지. 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하나 따져가지고 반대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지가 생각할 때 법률적으로 다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디테일하게 요게 위법이고 했으면 윤석열이도 이 계엄 안 했을 텐데 내가 그걸 못한 게 아쉽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자백 아닙니까?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네. 위법했다는 걸 본인은 명백히 인식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제 영장을 기각해 준 거잖아요. 박정호, 말이 안 되는 남세진, 거죠. 박정호 얼굴 보고 가야지. 첫 번째가 박종호, 두 번째가 남세진. 이건 영원히 내 몸에 나 이거 문신할까봐. 아니 박정호 남세진. 아니 이게 너무 심하잖아. 맞아. 잊었으면 안 되고. 근데 걸어놔야 돼. 걸어놔야 돼 네. 진짜. 박정호 남세진. 야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판사가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연결하니까 진짜 자백이네. 그러면 기각 사유랑도 안 맞는 거고 영장 기각 사유. 그렇습니다. 박성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요거 맞네요. 법률적으로요. 아유 이거 하나하나 다 이거 위법 알려줬으면 이거 안 했을 텐데 요거 아니 네. 그리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그 수용 인원에 대한 보고서 그거 왜 없앱니까? 그러니까요. 박성재 자기가 다 없앤 거예요. 증거인멸을 왜 합니까? 위법하다는 걸 아니까 그걸 없앤 거죠. 네. 그래서 영장 판사들도 다 문제가 지금 예,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두 의원님과는 이제 인사를 좀 네. 나눠야 되는데 특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바쁘신 거 압니다. 네. 그러나 이 사법부의 이거 정면 지금 도전이 있거든요. 요거 좀 잘 진짜 네. 좀 이게 민생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좀 더 긴장감을 긴장 가지고 가야죠, 긴장.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긴장. 네, 네. 네, 아니, 지금 이제 뭐 영장 전담도 이제 곧 인사 발령을 낼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 분위기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근데 이제 대법관 증언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한 거 봐서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민주 세력에 대해서 정면 뭐 반박을 네. 뭐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표명한 보이고 거예요. 박정호 판사도 사실 이제 법원행정처 등기 국장 출신 아닙니까? 역시 또 조희대와 가까웠던.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진짜 너무- 법원행정처가 진짜 복마전이 돼갖고 너무 노골적이야. 국민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진짜 요즘은 뭐 정말 그 뭐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까지 막 일어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빨리 받고 민주당이 좀 힘을 모아야 될 힘을 때죠. 모아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